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나면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고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모니터링 및 레포팅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비용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범위 및 시간 간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이 트라이앵글을 그려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 분류의 구조, 작업 패턴, 그리고 중요 경로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작업 완료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간트 차트, 그 다음에 퍼트, CPM 이런 차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개발 도구들, 일정 도구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의 종속성이나 작업 기간,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겠고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즉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우리 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계약한 기간 안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최상의 사용자 만족도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래야지 성공적인 거죠. 이렇게 예산이나 아니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면 프로젝트는 실패한 거겠죠. 또 프로젝트는 일단 수행을 해서 뭐 어떤 결과물까지는 내놨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 세 가지 주요한 그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적용 범위입니다. 범위. 이 안에는 이제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겠죠. 사용자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을 해놨다가는 나중에 사용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사실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무한정 고무줄처럼 늘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거나 할 때 대부분은 정해진 틀 안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부족해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또는 프로젝트 팀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프로젝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코스트와 스코프, 프로젝트 스코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시간, 듀레이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PM이라고 하는 거죠. 부르죠. 이 PM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PM은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그런 리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반드시 좋은 우수한 리더십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크게 나눠서 4가지로 보면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의 작업들을 구분지었고 또 각각의 작업의 완료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이 사람이 준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요소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작업에 종속돼서 다양한 파생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 관리 마일스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정 시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작업이 언제까지 끝나야 된다는 걸 거기에 명시해 놓고 있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일정까지도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준수시키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할 역할이죠. 전체적인 프로젝트 팀의 워크로드를 안내,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이런 3가지 의미의 모니터링이 수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 사용자, 프로젝트 수행팀 자체에 대한 정기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 때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간트 차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헨리 간트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제 진행 사항을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로축에는 시간, 세로축에는 작업이 표시가 됩니다. 이 간트 차트에 대한 정보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URL 나오죠? 이 URL로 접속을 하셔서 이 간트 차트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퍼트 또는 CPM이라고 하는 이런 차트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프로젝트 분석가들은 CPM이나 퍼트를 같은 차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리뷰 테크닉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해군, 미 해군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젝트 관리용 차트가 되겠습니다. P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작업을 분류하고 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차트가 간트 차트나 퍼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퍼트나 간트의 마찬가지로 CPM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 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작업 분류 체크, 즉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작업 분류 체계에는 각각의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 작업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 각 작업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예상 기간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나 활동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되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자돼야 되고 하는 등등의 이런 자원 사용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워크, 작업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앞에서 했던 계획이나 일정이나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너무 크게 되면 관리해야 할 요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고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작업 분류 체계에서 각각의 작업을 분류하는 식별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죠. 자, 먼저 우리가 설문지 작업을 합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 뭐예요? 설문지를 준비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응답 대상은 누구로 정할 것인지, 또 설문항은 무엇을 물을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지를 배포해야 되겠죠. 배포해서 그 예정되어 있던 응답자들에게 이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설문지를 다 배포가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설문지를 회수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되겠죠.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설문지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문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설문 응답에 대한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정상의 어떤 이벤트들입니다. 이벤트들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우리가 진행하는 작업이죠. 소규모의 타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워크가 설문조사라고 하는 워크가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워크가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태스크로 나눠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이제 하나의 분류 체계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타스크를 목록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이런 태스크를 목록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시한 이런 표로 만들어 놓게 되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쭉 적어 놓죠. 적어 놓고 1번 일은 무슨 일이다. 미팅룸을 예약한다. 이번 일은 뭐냐? 그럼 마케팅의 요소를 우리가 순서로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를 브리프하게 한다. 그리고 이메일을 고객에게 전송한다. DVD 샘플을 굽는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적재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야 할 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죠? 나열하고 1번 타스크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나열하고 작업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만들고 작업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혹시 선행 작업이 있으면 그 선행 작업을 결정하는 이런 디세서 타스크스라고 하는 이런 선행 작업까지도 결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처리할 때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걸리지? 처음 하는 일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사실은 PM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PM을 맡아야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하나의 작업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주일 걸릴 수도 있죠. 뒤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지만 하나의 작업을 끝내는데 뭐 예를 들면 스프린트 30일이라는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위크 단위로 잘라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먼스 뭐 D-Day를 정해서 납품일을 D-Day 정해서 D-1, D-2, D-3 이런 식으로 해서 월 단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작업은 여러 날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여러 날 소요되면 측정 단위를 우리가 맨먼스 또는 맨먼스는 한 달에 몇 사람이 투입되느냐 하는 걸 맨먼스로 측정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퍼슨데이라고 해서 하루에 몇 사람이 투입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특정 단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슨데이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작업량을 말해요. 하루에 이 사람이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7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7시간도 정말 이런 고품질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식하고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6시간 정도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 이렇게 느슨하게 해야지 이 정신 노동자들이 좋은 품질의 그런 어떤 개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작업의 양, 이것은 결국 시간과 성과물로 나오겠죠. 하루 종일 24시간 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기에 이런 팩트 파인딩 같은 걸 이용해서 사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프로젝트 작업이 여기서 구분되고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각각의 작업 밑에 또 태스크가 있는데 이런 워크를 구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회의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의 리뷰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될 수 있고 등등 개발팀의 어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우리가 예를 들면 소규모, 중규모, 대형 이렇게 구분지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먼맨스라고 하는 이런 MM이 투입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하고 이 팀을 잘 리딩할 수 있는,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이 팀을 구성한 기술자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중에 이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원활하게 인수인계 된다고 해도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을 또 구하고 그 사람의 적합한 대우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성과가 높고 실적이 높고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상승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작업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전에 개발했던 그런 유사한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들
또 자원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업 분류를 위한 그런 시간이나 비용을 추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례 분석 같은 것,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 분석하는 것을 제가 기말평가를 위한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제약들. 이것은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구사항이기도 하죠. 이런 필요한 제약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여기에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작업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ES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작업 분류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업 패턴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중복되거나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작업은 서로 의존적이며 순서대로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이 끝나면 그 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종속 작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후속 작업, 또 선행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이 작업 패턴에 해당돼요. 종속 작업, 후속 작업, 선행 작업 이렇게 세 가지 작업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작업 박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박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 상자의 각 섹션에는 이제 작업 이름, task name,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ID, 그다음에 작업 기간, 시작하는 날짜나 요일, 완료되는 날짜와 요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태스크 네임은 여러분 뭐예요? 태스크 네임은 말 그대로 작업명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아주 설명적으로 이 이름만 보면 이게 무슨 작업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아이디는 고유 식별, 이 작업을 독특하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나 코드입니다. 작업 기간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데 드는 기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주 하면 4week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작일은 10월 1일, 완료일은 10월 31일 이렇게 하면 4주가 되겠죠. 그죠? 시작일이 10월 1일이 월요일이면 월요일, 10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주요한 작업 패턴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종속 작업, 그 다음에 뭐 후속 작업, 선행 작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속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차례로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 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릴레이 경주와 마찬가지죠. 바톤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한 선수가 다음 선수의 그 목표 지점까지 가서 바톤을 넘겨줘야지 다음 선수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 경주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어떤 아웃라인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 하면 이 작업이 예를 들면 1일 날 시작해서 5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5일간의 듀레이션을 갖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식별번호는 1번을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 하면 이것은 6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9일에 이렇게 14일에 끝나요. 그러면 총 이 작업 기간은 9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업은 고유번호 2번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개요 준비가 끝나야지
문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간다 하면 이제 이게 종속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 예는 하나가 끝나면 하나밖에 실행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뒤에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작업을 우리가 동시 작업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전 작업, 즉 하나의 이전 작업이 있고 여기에 의존해서 동시에 두 개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개발한다, 계획을 만든다 하는 것은 1일 날 시작해서 30일 날 마감하는 걸로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별 번호 1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설문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문지를 개발하고요. 하는 일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에 대한 것을 하는 데는 30일 똑같이 또 서베이 설문조사를 하는 데는 10일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식별 번호를 2번, 3번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후속 작업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선행 작업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2개 이상의 이전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작권을 얻거나 승인을 받아야지만 뒤에 인터뷰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잡의 일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설명이 만들어져야지만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이전 작업 2개의 작업이 다 끝나야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선행 작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작업 패턴을 구분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작업 패턴을 구분할 때는 영어 then, when, 와 and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소위 액션 워드라고 하는데요. 이벤트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작업 패턴을 식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작업 1을 수행한 다음 작업 2를 수행합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다고 치면은요, 영어로는 do task 1, then do task 2가 돼요. 즉 차례대로 완료해야 하는 종속 작업을 설명하는 그런 스크립트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스크립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이제 작업 1이 완료된 다음에 작업 2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종속 작업이죠. 태스크 2는요. 그 다음에 태스크 2가 완료되면 동시에 두 작업이 진행된다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여러 후속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when task 2 is finished, start two tasks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태스크 3과 태스크 4는 태스크 2가 완료되는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슬라이드에서는 자, 태스크 3이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태스크 5와 태스크 6이 후속 작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태스크 5와 태스크 6이 완료가 돼야지 태스크 7, 작업 7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when task 5 and 6 are done, start task 7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작업 5와 6이 완료되면 작업 7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업 7은 앞에 있던 둘 이상의 이전 작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선행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작업 패턴으로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즉 앞에서 나왔던 종속 작업이나 뭐 이전 작업이나 아니면 선행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섞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논리나 순서를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특히 중요시해야 될 것은 사실, 팩트에 대한 것을 아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작업 패턴이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 일정 자체에 어마어마한 지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